회의 직후에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다가 그다음부터 급속도로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매하고 비둘기가 완전히 지금 나눠져 있는 것 같다. 특히 26년도를 보시게 되면 완전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카시카리도 얘기를 했는데 최근 보면은 카시카리가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최근 장기금리 상승에 대해서 약간 이거 당혹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올라갔다. 다른 의견에 가진 매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면 시장은 더 크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시사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비둘기 목소리가 좀 높아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연준 위원들이 4.8, 4.9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네.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 일단은 최근에 나타난 채권 시장의 이런 소동으로 인해 가지고서 일단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지지 않았느냐. 네, 86번가 정광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얘기부터 좀 간밤 시장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일단 갑작스러우셨죠, 대표님도 지정학적 리스크 소식 접하시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의 어떤 중심으로 보자면 좀 안정된 흐름으로 그래도 가고 있거든요. 최근 며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전쟁 리스크를 우리가 또 이제 그 반영을 시장에 해볼 때 어떤 부분을 시장에서 제일 신경을 쓰일까라고 해보면 뭐 많은 분들이 이거는 뭐 답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결국은 유가이다. 유가. 예라는 네. 것이고, 처음에 전쟁이 터지자마자 네. 유가가 얼마나 급등할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 관심을 모았는데, 사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알고 있듯이 전쟁이 발발한 그 지역 자체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실은 거기가 그 지역이 원유의 그런 이제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기는 공급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직접 그런, 산유국이 아니다. 네, 그런 네. 지역이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배후에 있는 것이 네. 만약에 이란으로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번져 나간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제일 1차적으로 걱정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란하고 최근 미국이 사이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란 자금이 동결이 해제가 되고, 그리고 이란에서 원유의 생산을 늘려왔다라는 거죠. 올해만 해도 일평균으로 70만 배럴의 증산을 이제 해왔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오펙에서의 감산에 대응을 해가지고서 이란 쪽의 물량이 좀 증가하면서 그나마 좀 공급의 안정을 해주었는데, 근데 여기가 만약에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유가가 더 많이 올라가 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거였는데, 지금까지로 봐가지고서는 시장이 그래도 좀 안도감을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서로 간에 좀 적절한 선긋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나온 정보로 봐서는 누가 봐도 지금 이란에서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미국에서 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직접적인 이란에서의 그런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란에 대해 가지고서 미국이 더 적극적인 제재 지금으로 봐가지고서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유가도 뭐 그렇게까지 반응은 안 하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는 뭐 채권 금리가 그렇죠. 전쟁이 나니까는 확 떨어진다라고 하시는데, 일단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2022년도 2월 달인 것 같아요.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었고, 그러고 나서 연준이 직후에 열린 FOMC 회의에서 처음으로 이제 금리를 올려나가기 시작을 하던 때거든요. 근데 그때 성명서 문구에 추가가 된 것이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라는 문구가 그때부터 계속 해가지고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초기에 긴축에 나설 때에 연준이 좀 더 빠르게 사실은 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전쟁이라는 거니까 이런 이제 중앙은행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불확실성이 딱 한번 나타나니까는 통화 정책을 사실은 더 빠르게 긴축적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전쟁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전쟁이라는 요소에 대해 가지고서는 중앙은행은 불확실성이라는 것으로 볼 것이고 행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뭐 더불어서는 여기에서 미국만한 데가 어딨냐, 이런 상황 되면 안전자산인데 더더욱이나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실 지정학적 요인만 가지고서 최근에 이런 시장의 움직임을 보기에는 사실 왜냐하면 지정학적 움직임이라는 게 이게 지금 장기화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짧게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연준 내부의 속내가 어떠한 것인지를 들여다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요인은 사실 확실히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 수 없는 요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진격을 할 때만 해도 푸틴이 들어선 이후에 러시아는 했던 전쟁마다 짧게 끝났었거든요. 지금처럼 장기전이 될 줄은 사실은 그때는 예상을 못했던 것이고. 초기에 거의 짧게 끝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뭐 또 길게 보시는 분들은 5차 중동 전쟁까지 가는 거냐 막 이렇게까지도 보시는데 사실 그거는 지나봐야 아는 일이고 네. 우리가 그 예단하기는 어렵고 중동에서의 사태는 또 짧게 끝날 때는 되게 짧게 끝났던 때도 있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일단 다른 요인을 기본에 깔고 물론 이게 엄청난 일로 번지게 되면은 이거는 또 큰 시장에 충격을 주겠죠. 근데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는 기본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자세하게 이제 가지고 오신 게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어떤 발언 이런 네. 부분들을 워낙에 또 분석을 잘해 주시니까 그 부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그러면 대표님 간밤의 그 현상을 안전자산 선호 어쨌든 위기가 좀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미국의 국채를 사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국채 금리가 낮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위험자산의 대표격인 주식도 올랐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위험자산을 선호했다기보다는 국채 금리가 안정되니까 그냥 좀 올랐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간밤의 시장은 어떻게 좀 간단하게 해석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채권을 다시 매수할 이유를 그냥 제공해 준 게 아닌가라고 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안전자산의 선호를 하게 되면 네. 뭐 주식이 안 오르겠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보다 더 이제 앞에서 달러 인덱스가 훨씬 네. 강해졌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통상적인 안전자산 선호라는 그다음에 미국 자산의 선호라는 게 딱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일단 달러부터 강해져야 되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고 오히려 채권 쪽에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정말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그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채권 시장의 투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수급적인 악영향이 나왔었는데 근데 뭔가 지금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네. 좀 그 매파적인 거에서 비둘기적으로 많이 방향이 돌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계속 배어하게 금리 올라갈 걸로 보고 있다가 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결정적인 지금 이유를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으로 그런 거를 이번에 그 이스라엘 쪽에서의 그게 제공해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된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둘기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네, 그러니까는 가장 이제 최근으로 돌아가 네. 보게 되면은 9월 FOMC부터로 아마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9월 FOMC 회의 때 보시게 되면 매파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요소가 좀 컸습니다. 첫 번째는 점도표가 올라갔다라는 거, 내년하고 내후년에 대해서 점도표가 예상보다 더 올라갔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기자회견 와중에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가 좀 더 올라간 것일 수 있다. 상승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9월 FOMC 회의 직전에만 해도 10년물 금리가 4.3%대였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한 4.9에 육박할 정도로 올라갔었다가 이제 좀 내려와서 4.6%대 네. 이렇게로 되어 있거든요. 이 과정이 어떻게 펼쳐진 것이냐, 그거를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럼 일단 9월 FOMC 당시에 나왔던 우리가 점도표를 보게 되면 당시 이게 그 점이 찍혀 있는 거를 보게 되면 굉장히 나눠져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매하고 비둘기가 완전히 지금 나눠져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나 26년 그 다음에 그 장기 그 이제 점도표 분포를 보시게 되면은 특히 26년도를 보시게 되면 중간에 그 메워지지 않은 공간이 있고 위로 6개, 아래로 이렇게 완전 나눠져 있거든요. 아예 편이 갈라져 있어요. 아래 위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좀 19명의 위원들 중에서 한 5에서 7명 정도가
강성매인 걸로 보이고 나머지는 중립적이거나 좀 비둘기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그 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FOMC 이후에는 하게 네. 될까라는 게 시장의 관심사였죠. 근데 일단 회의 직후에는 매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먼저 이제 콜린스 총재 같은 경우에 금리가 아마도 좀 더 높게, 좀 더 오래 머물러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가 금리 인상은 분명히 테이블에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번 전도표에 대해 본인은 완전히 지지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보우만 같은 경우가 지금 최고의 매파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을 2%로 적시에 되돌리기 위해서 추가 금리 인상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 발언이 왜 제일 매파로 요 분을 만들었냐 하면은 지금 현재 대비해 가지고서 한 번보다 더 높게 금리 인상 점을 찍어 놓은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외롭게 혼자 찍혀 있는 그렇습니다. 점이 있네요. 네. 예, 근데 추가 금리 인상들이라고 이제 복수형을 아. 썼기 때문에 그럼 이건 보우만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보우만이 가장 매파적인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시장이 이제 바로 알아차리게 된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고,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지금 매로 분류가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비가 계속해 연준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5% 혹은 5.25%를 올리면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소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 보았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인에 더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로건이나 메스터, 월러, 바킹까지가 아마 매파이지 않을까라고 네. 시장에서는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FOMC 회의 이후 한 일주일 정도는 매파들의 목소리가 높다가 그 이후부터는 비둘기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간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구일수비 같은 경우에 지금의 경제는 당신 할아버지 시대의 통화정책 시기가 아니다라고 해서 과거와 무엇이 다르냐. 특히나 이제 인플레를 낮추는 데 있어서 실업의 급격한 증가가 필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전통적 시각 그 잘못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이제 해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다음으로 바킨이 원래는 매파로 분류가 되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충분히 했는지 아니면 더 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시간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노동시장을 면밀히 주시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소비는 예상보다 지금까지는 강했는데 앞으로는 둔화가 예상이 됩니다. 라고 했고,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도 비둘기인데 비둘기 연설문을 공개를 했죠. 대표적인 그 내용이 양방향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줄어들고 있는 수많은 징후가 보인다. 그리고 실업률이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고 추정한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침체에 빠지지 않으면서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의 평가가 추가로 윌리엄스 총재는 기준금리를 올리고 싶어하는 사람 같지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고 나가지고서 계속 이제 비둘기의 목소리가 높아져 갑니다.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에 인내심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치솟지 않는 한에 연준은 인내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 물가 목표에 대해 만약 이거를 건드리게 되더라도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일단은 물가가 목표치인 2%에 도달한 이후에 나눠야 될 이야기이다. 그래서 중립금리 최근의 논쟁에 대해 가지고서 좀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 그리고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 원래 매파입니다. 그것도 네. 강경 매파에 속해요. 특히 이제 연초에 그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원래 50bp, 75bp 금리를 올려가다가 25bp 인상으로 연초부터 바꾸게 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그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거를 공개적으로 최근 이제 그 공개적으로 그때 50bp 인상했어야 되는데라고 후회를 했던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최근 장기금리 상승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장기금리가 올라간 것만으로도 마치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올린 것과 같은 효과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더 이상 추가로 금리를 인상을 안 시켜도 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죠. 메리 데일리도 비슷한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네. 이제 좀 차이라고 하면은 데일리 총재는 원래 비둘기로 좀 분류가 된 사람이고, 그런데 메스터는 매가- 원래는 네. 더 빠르게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인물인데 최근 장기금리 상승이 그에 비견될 만해 금리 인상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티밀하우스 기자가 네. 채권 시장의 투매로 인해서 경제 연착륙 희망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데일리 총재가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최근 장기 금리의 상승이 기준금리 1회 인상에 맞먹는 효과를 냈습니다.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나아가지고서 박힌 총재가 원래 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계속 신중론으로 와요. 최근에 또 어떤 발언을 했냐 하면 중립금리에 대한 건데 2% 물가 목표는 매우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를 변경해야 돼 논리적 근거를 본인은 찾지를 못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나아가서 이제 또 티밀하우스 기자가 만약 채권 시장이 이처럼 계속 올라간다면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올릴 이유가 줄어듭니다. 이고 이제 그 간밤이 아니라 그 전날에 하루 네. 전날에 로건 그 총재가 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좀 더 그 시장에 영향을 줬던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로건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던 6월 FOMC 회의 곧 지나고 나서 대놓고 그때 인상했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었고요. 특히 또 올해 투표권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티밀하우스 기자가 로건에 대해서 연준의 베테랑이며 리더십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소개까지 했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금융 환경이 최근 몇 개월간 눈에 띄게 타이트해졌습니다. 다만 타이트해진 이유가 문제인데 만약 장기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것이 뭐 이제 더 높아진 텀 프리미엄 때문이라면 아마도 향후에 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물론 조건에 단 거기는 해요. 조건에 단 거기는 하지만은 금리를 올려야 될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강경 매파들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조건이라는 게 프리미엄 요 네. 얘기 기간 프리미엄 때문이라면 뭐 이런 게 네, 그렇습니다. 조건일까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정말로 경제가 되게 강해가지고서 네. 올라간 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연준이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다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장이 보기에 연준 자체가 향후에 금리 경로를 그 좀 높게 훨씬 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가져갈 것으로 봐가지고서 시장이 미리 거기에 가 있는 거다. 그래서 기간 프리미엄이 높아져 가는 거다. 연준의 이제 경로를 보고서 예상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제퍼슨 여기가 이제 예전에 그 이제 브레이나드 자리를 대체를 했거든요. 원래 연준 위원이었는데 부의장으로 어떻게 보면 승진을 한 거죠.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원래 비둘기예요. 근데 자리가 높아졌으니까 네.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니까 시장이 또 좀 여기에 반응을 하는 게 있었고 간밤에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의 발언이 있었어요. 보스틱 같은 경우에 뭐 추가로 금리 인상할 필요 없는 것 같다 했는데 뭐 이것도 되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다만 그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둘기예요. 비둘기. 그렇죠. 그리고 카시카리도 얘기를 했는데 최근 보면은 카시카리가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간밤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최근 장기 금리 상승에 대해서 약간 이거 당혹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리기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특히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진 매가 비리기적인 발언을 하면 시장은 더 크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목소리가 좀 변해가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이게 시간 순서대로 보여드린 거거든요. 네. 아마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보니까 대표님께서 항상 강조해 주시는 게 있잖아요. 비둘기의 특징이 있다. 케어풀리, 뭐 신중히 맞습니다. 이런 말을 좀 많이 쓰고 네. 양방향, 위험 많이 양방향 쓰고요. 이런 네. 거 많이 쓰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채권 금리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기 시작했네요. 많이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시장 금리를 가지고서 그게 올라간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준 금리를 실제 올린 것에 비견되는 효과가 네. 나는 것 같다. 그러면 연준이 더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연준이 말로써 기대를 변화시키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버냉키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좀 참고가 될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연준에서 뭔가 본인들이 행동했을 때 시장에서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게 리액션이 나온다라고 하면 연준이 그 다음에 말로써 그 이제 시장의 잘못된 기대를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거를 과거에 좀 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사건을 가지고서 그런 경우가 많기는 한데 네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10년 전에 있었던 때 이제 테이퍼 긴축 발작 네. 당시인데 이때 당시 어땠냐 하면은 버냉키 의장 요거는 이제 그 자서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본인이 2013년도 5월 회의를 앞두고서 좀 더 빠르게 긴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연준에 몇 명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책에서는 흔들리는 3인이라 표현하는데 그 3인 중에 하나가 지금
의장이 된 그 제롬 파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매로 그 버냉키가 보기에는 분류를 네.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서 5월 FOMC 회의 때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위원회는 자산 매입액을 늘리거나 줄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거를 다 일단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연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세상 일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내가 아무리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왼쪽의 거를 한마디는 넣어둔다라는 건데 그런 의도로 본인은 넣은 건데 사실 연준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버냉키 의장이 속내로 시장에 보이고 싶었던 거는 자산 매입액을 줄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때만 해도 이제 QE3를 팡팡 하고 있을 네, 텐데 네. 그 금액을 줄여나가는 그렇죠. 예, QE를 줄여나가는 거를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줄일 준비가 진짜로 하고 싶은 핵심 그렇습니다. 속내인데 네. 다르게 해석한 겁니까? 맞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QE4가 나오나? 이게 늘릴 준비라는 단어에 늘릴 수도 있다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버리고 그래서 이 발언이 나오고 나가지고서 오히려 시장은 좋아했던 거죠. 이 대표적으로 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네, 싶은 그렇습니다. 것만 듣는 뭐 속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서 시장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버냉키가 당시에 놀랬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서 이 시장 심리를 좀 바꿔줘야 되겠다 네. 해서 FOMC 그때 있은 이후에 5월 22일 날에 청문회 출석하기로 원래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 가서 버냉키 의장이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다음 몇 차례 회의에서 매입 속도를 늦추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리는 걸 빼버리고 늦출 수도 있다, 줄일 수 있다. 그러고 같은 날에 이제 5월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이런 문구가 있는 거죠. 많은 의원들이 이르면 6월 회의에서부터 매입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명확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긴축 발작이 시작이 된 건데 사실 이날도 버냉키가 나온다 하니까는 또 무슨 비리기적인 얘기를 해줄까 시장이 기대를 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막. 근데 완전히 정반대로 반응이 나오게 된 거죠. 버냉키가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우리의 예상하고 달리 시장이 흔들릴까? 그러면서 버냉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린 열심히 커뮤니케이션 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눈 대상은 이코노미스트들만이었고 근데 그 아랫단에 있는 다수의 딜러들은 영원한 양적 완화, 무한한 양적 완화를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무슨 말을 해도 비리기적으로 당신 받아들이는 거였었구나. 네.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연준의 의도와 다르게 나왔었구나라는 거였고 한 달 뒤에는 정반대 일이 발생합니다. 네. 이때는 사실 6월 FOMC부터 그러면은 그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12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기준만 제시를 하고 테이퍼링 실제로는 발표를 안 합니다. 근데 시장이 막 또 흔들려요. 이번에 부정적으로 흔들려요. 그러니까는 버냉키가 어떻게 했느냐. 본인이 이제 시장에 나와가지고서 연설하는 날짜를 보니까 너무 먼 거예요. 7월 10일로. 그 사이 시장은 이미 다 흔들릴 것 같고. 한 달 남았네요. 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갑자기 연설을 잡으면 시장이 놀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미리 원래 공식적으로 스케줄이 잡혀 있던 위원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때 메파인 스타인이나 파월한테 갑자기 이제 점심 미팅을 잡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달라 설득을 하고 실제로 그들이 나와가지고서 버냉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시장의 기대치를 바꿔준 거죠. 그러니까는 연준이 이런 거를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 반드시 진행된다. 이번에도 이런 거다 100%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연준이 할 때 보면은 본인들이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 특히 FOMC겠죠. 네. 그때 어떤 얘기를 하고 시장이 거기에 대해 과잉 반응을 하면은 그걸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을 원래도 이런 식으로 말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집중을 하는 거고 네. 근데 최근에 봤었을 때는 그 말들이 회의 직후에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 급속도로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미국 금리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실상의 그 투매와 같은 현상이었죠. 네. 그게 좀 진정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전쟁이라는 이유가
갖다 붙어줬다. 그렇게라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 2013년 당시 커뮤니케이션은 버냉키 전 의장의 자서전. 이런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직접 그러면 네. 한 얘기네요. 네, 이런 과정이 뒤에서 있었다는 것도 상당히 좀 흥미롭고 우리는 FOMC 회의 결과 뭐 이런 것만 좀 보는데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이걸 보고 지금도 뭐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시사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비둘기 목소리가 좀 높아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는 파월 의장이 회의에 들어갈 때 네. 그때 10년물 금리에 대해서는 연준 위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4.8, 4.9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는 네.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지금 연준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지를 사실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 놓고서 연준도 사실은 미래 어떤 일이 있을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렇죠. 그 뒤에 데이터 나오는 거 보고서 반응할 거고, 그 이슈를 이제 그 다음에 채권 시장에 추가로 반영해주면 되는 것이다. 이고 일단은 최근에 나타난 채권 시장의 이런 소동으로 인해 가지고서 일단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지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지금 비교해 주신 그때는 양적 완화 시기, 뭐 테이퍼링을 언제 하냐 이런 시기, 뭐 지금과는 또 인플레이션을 잡는 이런 뭐 문제들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고 좀 중요한 시사점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가 지표가 중요하겠죠. 네, 이번 네. 주 물가가 이제 뭐 생산자부터 해가지고 네. 쭉 다 나오는 주간인데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서는 요번부터는 또 조금 헤드라인도 약간 떨어지는 걸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치 정도 수준으로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저는 뭐 좀 안도감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고용 보고서가 나왔을 때 뭐 그 분석은 사실 못 들었었는데 헤드라인보다는 좀 세부적인 것에 집중했다. 우리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고용에 대해 네. 가지고서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네. 고용 순조금 많았고 굉장히 많았죠. 앞에 두 달치도 오히려 이번에 네. 상향 수정이 되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분석이 나오는 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고용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다른 세부 지표들도 같이 강세로 가야 되는데 근데 뚜렷한 열기가 느껴지지 않은 채로 이게 강하게 나왔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고용이 어떤 분들은 블록버스터급으로 나왔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게 나오고 나서 뭐 이제 위험자산 그러면은 보통은 위험자산 시장이 안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더 반등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구나. 특히 이게 고용 데이터가요. 구인도 그렇고 요번에 나온 뭐 그 이제 월간 고용 보고서도 그렇고 딱 헤드라인만 좋아요. 그 나머지 것들에서는 다 약세가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양쪽 다 할 말이 있는 그런 보고서이지 않나 이고 저는 뭐 추가로 고용 시장의 완화는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CPI를 비롯해서 물가 지표 중요하게 보겠고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 자세하게 또 정리해 주셨습니다. 86번가 정광호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